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지역사회 간호와 강의하는 김동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시 문제하고 뭐 딱 비교를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출제된 문제들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영역들을 다루어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체 영역, 전체 이제 지역사회관에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을 아주 넓게 펼쳐가지고 골고루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낮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이 문제가 어떤 한쪽 파트에서 특정 파트에서만 막 출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번 문제도 특히나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SDG라고 하죠. SDGs 이렇게 얘기하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첫 번째 보면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MDGs, 밀레니엄 해서 MDGs 이렇게 쓰였던 것이고 이제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다시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된 것이 SDGs죠. 자, 그래서 SDGs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거기 네 번째 보시면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진료비 지불제도는 항상 문제가 출제되면 행위별 수가제와 대비되는 포괄수가제, DRG죠. DRG. 자, 요거를 이제 물을 때가 많은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포괄수가제는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억제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여러분 이게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뭐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수가를 곱해서 많은 이득이 오게 되니까 퀄리티를 높인다. 예,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인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근데 3번, 인두제는 과잉 진료 및 과잉 청구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두제 또는 봉급제 이런 방식은, 자, 여러분 인두제는 캐피테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의 대상자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를 배정하고 또 월급을 주는 그 급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과잉 청구나 과잉 진료가 발생하지 않죠. 오히려 한 의사에게 일정한 지역사회의 인구 수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료를 계속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예방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계속 오면 자기가 많이 일이 많아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들고 예방적인 조처를 더 하게 된다. 자, 4번, 봉급제는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보상받는 방식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가 초래된다. 자, 지금 인두제나 봉급제는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지방직 강의를 할 때도 해설을 할 때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1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자,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은 45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그렇죠?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는 요양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와 현금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시설급여와 현금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상 장기요양 자체가 그 대상자에 따라서 가족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이제 급여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더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거죠. 자,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여러분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보건사업의 기획 모형에서 우선순위의 판정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시되는 것 중에 PATCH 뭐죠?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라고 해서 이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은 문제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답은 그래서 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 딱 보고 고르시면 여러분 진짜 제 강의를 잘 들으신 거잖아요. 자, 뭐예요? 보건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령은 지역보건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은 문제로 출제될 거다라고 늘 이야기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이고, 여기 나머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이나 농어촌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법들도 아주 무관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간호에 아주 밀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 가능성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농어촌 특별조치법은 보건진료원제도랑 관련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물은 것은 지역보건법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나라의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정간호 사업에 있어서 1번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전문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지역보건법은 뭐라고 그랬죠? 보건소에 근거한 보건소에서 진행되어지는 공공사업, 공중보건사업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 2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해당한데, 국민건강보험을 재원으로 민간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대체 서비스, 또 마지막에 보면 산모나 신생아, 수술 후에 조기 퇴원 환자, 기타 의뢰한,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의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정간호 사업이랑 방문 건강관리,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가정간호 사업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들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잖아요. 근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가족 간호 내지는 케이스에 접근을 하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중재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이 운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좀 헷갈릴 수 있죠. 일단 법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5번과 6번에서 결국 다 지역보건법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7번.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서 보기가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지역사회 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잖아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의 대표적인 뉴만의 이론이, 자, 뉴만의 이론은 어떻게 설명하죠? 뉴만의 이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들, 개념들을 얘기하면 기본 구조, 저항선, 정상방어선, 또 뭐가 있어요? 유연방어선. 자, 그래서 기본 구조,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이 있고, 스트레스 원이 있어서, 스트레스 원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죠? 예방이라는 관점이 존재하죠. 1차, 2차, 3차 예방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7번을 보니까 신체의 면역 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개의 점선원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대상 체계는 유지되나 비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사망할 수 있다. 마지막 줄. 대상자가 스트레스원에 저항하여 기본 구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나 내적 요인이라고 했어요. 자, 스트레스원에 저항한다. 그래서 답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자, 사실은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 얘네들이 다 디펜스 하는 거죠. 방어선이죠. 방어선. 기본 구조에 대한 방어선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진다. 자, 이런 이론들,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오렘의 이론, 노이의 이론, 이런 이론들을 지역사회 간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것을 생각하시면, 자, 같이 공부하셨으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이고. 자, 8번.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 제시하는 건강 결정 요인, health determinant라고 하죠. 건강 결정 요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 자, 개인이 소속된 학교나 직장에서의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하는 규칙이나 규제. 이건 여러분 institutional이라고 하는 조직 그 측면에서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구, 조직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개인적인 요인이냐, 개인 간 요인이냐, 조직의 요인이냐 또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요인이냐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조직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8번 문제는 푸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알마아타 선언에서 1차 보건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야기할 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이른바 1차 보건의료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필수적인 의료다. 프라이머리가 필수적인 의료잖아요. 필수적인 의료. 자, 필수적인 의료는 거기에 식이, 그리고 식이 섭취, 식수, 물 문제, 자, 그런 것들과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한다.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 9번 문제에서 보면 4번 지역사회 건강 문제 예방 교육이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서비스의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라든가 또는 백혈병 치료제 또 심내혈관 질환의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 알마아타 선언에서 말한 1차 보건의료의 관점에 포함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특정 연도의 A, B 국가의 연령대별 사망 현황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 여기 10번 문제를 보면 A라는 A 지역과 B 지역 간에 뭘 구별하냐면 건강 수준을 보는 거예요. 사망 현황을 보고 그에 따라서 건강 수준을 판정을 한다라는 건데 자, 먼저 A 국가의 비례 사망 지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비례 사망 지수 PMI를 계산하는 건 PMI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사망수 중에 50세 이상의 사망자 5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망자 수. 그래서 이 수가 크다는 건 뭐죠? 그만큼 PMI가 크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 사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자, 여러분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면 A 국가에서의 PMI는 어떻게 계산돼요? PMI는 전체 사망수가 몇 명이죠? 1200 분의 50세 이상이니까 300 플러스 360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계산을 해보면 B 국가에 있어서의 PMI는 전체 사망수 1200명 중에 50세 이상이니까 300 더하기 450이에요. 자, 그럼 이 두 수치만 딱 계산을 해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A 지역의 PMI와 B 지역의 PMI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B 지역의 PMI가 더 높아요. 여기는 합하면 1200분의 750이고 여기는 1200분의 660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보면 자, 2번 B 국가의 건강 수준은 A 국가보다 높다. 끝!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방금 말씀드린 계산으로 끝나요. 자, 근데 4번을 보세요. 비례 사망 지수가 낮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틀렸죠? 비례 사망 지수가 낮을수록 건강 수준은 낮은 것이다. 왜냐하면 비례 사망 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낮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만큼 50세 이상의 사망이 아닌 50세 이하의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건 젊을 때 많이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개념인데 문제를 복잡하게 내려고 했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 네, 이런 건 정말 헷갈리거나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죠. 여러분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박스를 만나거나 계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요. 네, 괜히 긴장이 되고 그리고 막 여기 보면 비례 사망 지수가 0.625 막 계산을 직접 해야 되네. 밑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혼동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고 대응하면 점수를 충분히 더 많이 맞고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있죠.
자, 11번. 지역사회 간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직접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느냐, 간접적으로 수집하느냐. 사실 이게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1차 자료를 활용하느냐, 2차 자료를 활용하느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1번에 인구 증가율 정도를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파악했다. 이거는 2차 자료고 간접적인 자료 수집이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지역 내 의료기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상병 유형을 파악했다. 이것도 여러분 뭐냐면 2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 자, 그래서 3번. 지역의 행사, 의식에 참여했다. 이거 일종의 참여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규범이나 권력 구조를 파악했다. 여러분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감염성 질환에서 해당 병원체의 감염력 및 전염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지표는, 여러분 이 병원체의 감염력과 전염력을 측정한다고 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 뭐냐면 2차 발병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2차 발병률. 지금 답이 2차 발병률인데 어떻게 설명하죠? 집단이 있는데 하나의 환자가 들어갔다. 이 환자를 우리가 인덱스 페이션트라고 하죠. 인덱스 페이션트. 이게 뭐예요? 발단 환자.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도 없었는데 한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후에 이 질병의 최장 잠복기 내에 몇 명의 환자가 더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그게 여러분 2차 발병률의 개념이에요. 그게 감염력이나 전염력을 측정하는 가장 유용한 지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지금 12번 문제이고,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에서 출제되는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 이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건강증진 이론 내지는 건강행위 이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역학 이론 내지는 역학 모형. 사실 여기에 지역사회 간호에 하나 더 붙는 가족간호 이론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요 앞에 1, 2, 3 얘네 세 개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출제되는 이론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데 13번 보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개념. 자, 계획된 행위이론은 건강증진 이론 안에 건강신념 모형, 건강신념 모형, 그리고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적 행위이론, 변화단계 이론, 프로시드 모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회인지 이론도 들어가고. 자, 근데 이 건강증진 이론 중에서 등장하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개념. 자, 보세요. 최근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당뇨 시기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유했다. 거기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유에다가 밑줄 한번 치시고, 환자는 의사의 권고를 수용하고 따르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정해진 규범 내지는 나름대로 의사가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 규범이 정해진 거랑 규범을 따르려고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게 주관적인 규범이에요. 그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강의를 하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주관적인 규범이 이걸 해야겠다라고 따라오셨던 분들은 열심히 그걸 반복하고 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3번의 주관적 규범이 지금 계획된 행위 이론의 구성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문제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한 거죠. 건강증진 이론 중에 계획된 행위 이론은, 계획된 행위 이론에는 합리적 행위 이론과의 차이가 뭐예요? 지각된 행위 통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자세히 안 보고 계획된 행위 이론 오케이, 지각된 행위 통제 이렇게 고르고 넘어갔으면 이제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잘 읽어야 합니다. 자, 14번 국제간호협의회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중 보기에 있는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자,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가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 관리, 개인과 가족 간호, 가족의 관리, 심리적인 관리, 취약 인구 집단의 관리, 이제 이런 관리들이 포함되는 것은 대응의 역량에 해당이 된다. 대비와 대응과 그리고 복구에
그런 이제 영역들로 나눠진다고 할 때 이 해당되는 내용은 대응이다. 그래서 이것도 재난 파트 자체가 재난 파트에서 뭘 하냐면 중증도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간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간호안에 재난 관련된 문제가 자꾸 출제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지역사회 간호 전체를 쫙 조망해서 구조화하고 그것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재난 파트를 이제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난 파트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재난에서 재난 간호라고 설정할 때 들어가는 영역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15번.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코호트 연구를 실시했다. 여러분, 코호트 연구. 우리 지방직에서는 코호트 연구 아니라 환자 대조군 연구가 문제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코호트 연구잖아요. 그럼 코호트 연구에서 뭘 얻어요? 상대 위험비.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코호트 연구에서 상대 위험비.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뭐예요?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교차비. 교차비. 자,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상대 위험비 계산 한번 해봅시다. 15번 보면 먼저 상대 위험비 relative risk ratio RR은 어떻게 계산되죠? IE 나누기 IN이에요. IE는 노출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군에서의 발생률 인시던스를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군에서의 발생률로 나눠준 것이다. 자, 그래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군에서의 발생률 계산하면 흡연을 지금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흡연에 노출된 군 1000명 중에 발생한 사람이 몇 명이죠? 100명입니다. 그 다음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군, 즉 흡연을 하지 않았던 1000명 중에 폐암이 발생한 사람이 몇 명이다? 10명이다. 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0 날라가고 10이 되겠죠. 10. 여러분, 그래서 답은 10인데 문제를 보니까 계산도 필요 없다. 그냥 여기까지만 써줘라 이런 거죠. 100에서 1000 나눈 것을 10에서 1000 나눈 걸로 나눈 것이 15번의 답이다.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맞춰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산업재해 통계 지표로 오른 것은 자,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 손실노동일수를 연근로 시간수로 나눈 것이 강도율이다. 건수율과 도수율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평균 작업 손실일수 이런 것들도 이제 지표로서 산업재해 지표도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이에요. 그죠?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그래서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이렇게 갈 때 뭐가 중요해지죠? 이제 근로 시간수에 따라서 연근로 시간수분의 재해 건수를 따지게 되는 것이 이제 도수율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강도율에서는 연근로 시간수분의 손실 노동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그 지표들이 정확하게 뭘 보여주는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진 17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 공부를 하면서 2030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2030. 2030의 내용이 보세요. 기억. 적용 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니은 총괄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다. 이건 안 바뀌었고요. 디귿 정신건강관리가 새로운 분과로 설정됐고 자살 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의 중점 과제가 포함됐다. 자, 마지막 리을 국가와 지역사회 정책 수립에서 주요 건강 요인인 경제적 수준 향상을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리을은 틀렸고요. 실제로 2030에서 들어간 게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된 것이 헬스플랜 2030에서 아주 중요한 또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는 바뀌지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를 위해서 대상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은 18번 문제 같은 거는 문제가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프로그램 만족도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측정한 거냐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측정한 거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를 내신 분은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프로그램 매번의 만족도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과정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평가의 프로그램의 만족도. 자, 이제 보다 좀 보편적으로 문제를 내려면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났을 때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의 지식이 변했다든가 행동이 변했다든가 또는 삶의 질이 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평가에 해당이 될 것이고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보통 과정평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학교 건강검사 규칙상 건강검진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거기 4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비만인 학생은 허리둘레와 혈압을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비만인 경우에 특별히 측정하는 것들이 더 주어져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은 특별히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면 척추는 척추측만증, 2번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서 혈액검사당 혈색소 검사가 추가되는 거, 그 다음 시력 측정에 있어서 교정 시력 검사하는 거, 이건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학교보건과 관련된 문제, 19번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20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의 면역 수준이 높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현상. 여러분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더 안 해도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한 명이 치료를 받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받은 서비스의 효과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제적인 효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제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가지는 특성,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얘기할 때 외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20번에 2번에 보면 의사 유인 수요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의료 서비스가 가지는 이런 특징, 외부 효과라든가 또 수요자의 무지라고 하거든요. 공급자와 달리 수요자가 모른다. 의사들은 많이 알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그렇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내지는 수요자의 무지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무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보면 의사 유인 수요가 발생하기도 해요. 의사가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 받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안 받는데 받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변숙과제와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 3번의 수요와 치료의 확실성.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확실하잖아요. 자, 그다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서비스다. 뭐 이건 이제 맞는데 20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 문제를 이렇게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보통 기본 이론을 듣고 심화를 듣고 또 문제풀이를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막 이래요.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를 듣고 다 좋아요. 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내가 진짜 이 해당 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출문제 해설을 이렇게 쭉 듣고 나서도 그럼 각 문제들마다 쭉 한번 써보세요. 얘가 지금 어느 파트에 있는가 키워드를 써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20번부터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바로 위에 올라가면 학교 건강검사 규칙.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면 난이도가 얘 때문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자, 3번, 평가. 평가인데 어떤 평가냐면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예요. 보건사업 평가. 자, 네 번째는 HP 2030. 다섯 번째 한 페이지 넘겨서 산업재해 지표. 자, 여섯 번째 바로 위에 보면 상대위험비. 자, 일곱 번째 재난간호. 여덟 번째 건강에서 계획된 행위이론. 자, 아홉 번째 제일 밑에 보시면
2차 발병률. 10번째, 자료 수집 방법. 자, 이거는 근데 분류를 하자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간호 과정에 들어가요. 간호 과정에. 자, 그 다음에 11번 여기다 쓸게요. 11번. 비례 사망 지수, PMI. 그리고 12번, 알마아타 선언. 알마아타 선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획된 행위론과 계획된 행위론 말고 여기 13번으로 쓰죠. 사회 생태학적 모형.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지역사회 간호학의 한 모형으로 보기도 하고요.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바로 밑에 뉴만의 건강 관리 체계 이론.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 사업. 가정간호. 16번 법. 관련 법이죠. 관련 법. 자, 그 다음에 17번 PATCH인데 이건 보건사업 우선순위. 자, 그 다음 18번 노인 장기요양. 자, 19번 진료비 지불제. 자, 그 다음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사실 이 맥락에서 봐야 돼요. SDGs. 자, 여러분 이게 문제를 이렇게 쭉 다 한번 나열을 해놓고 보면 제가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사실 이런 접근을 많이 하는데 뭐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면 HP 2030이나 여기 있는 알마아타 선언, SDGs 얘네는 맥락이 같아요. 다 얘네가 건강 증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 증진을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이 여기 이제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이나 또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과 같은 이론적인 접근들,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이나 건강 증진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도 있죠. 계획된 행위 이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 이론 안에 이런 맥락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2차 발병률, 그렇죠? 역학의 관점들, 여기 보면 상대 위험비도 역학이죠. 그래서 상대 위험비나 2차 발병률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아주 그냥 뭐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상대 위험비나 2차 발병률 말고도 역학의 문제들이 더 좀 출제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이 시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어떤 게 출제됐냐면 자, 여기 그 가정간호, 그 다음에 간호 과정에 있어서의 자료 수집을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맥락을 제가 거의 같이 보거든요. 가정간호에서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 진행하는 것과 간호 과정 안에서 어떤 자료 수집의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은 맥락적으로 같다.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법의 문제. 여기도 학교 건강검사 규칙이 이게 법이잖아요. 얘네 둘은 같은 위상에서 법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산업재해 지표는 산업보건 내지는 직업건강간호라는 그런 주제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뭐예요? 노인보건. 그런데 노인보건 내지는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측면을 얘기하다 보면 여기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돼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의료보장에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돼야 되는가? 의료 서비스는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얘네들은 아주 맥락이 또 연결되는 그런 이제 접근이죠. 진료비 지불제도도 자, 이 안에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안에서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에서 이해가 될 것이고 자.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재난간호죠. 재난간호 그리고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내용들은 좀 독립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하나 PMI는 비례사망지수잖아요. 비례사망지수는 뭐예요? 지표죠. 지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건강 수준에 대한 것을 보지만 산업재해 지표를 보는 것처럼 PMI, 비례사망지수의 지표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위상에서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막상 그렇게 해서 풀어놓고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문제를 한 세트를 이렇게 보고 나면 출제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커스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다루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기출됐던 것들을 보지만 이 과목이 관통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면 뭘 봐야 될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이제 차근차근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중요 영역들을 다뤄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판정을 하고 공부를 해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커버하고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체감 난이도가 약간 중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점수는 훨씬 그거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에게 여러분들 잘 합격하시기를, 보셨던 시험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합격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출됐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디까지 확장해서 이제 영역들을 학습해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결의를 다지고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